이렇게 피해자가 울부짖어도 국민 여론은 폐지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아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거부권을 깔짝깔짝 거리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국무회의에서 기다렸다고나 할까 바로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수사기소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 안에 들어있는 이 공소기각 재판 지우기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전당대회 때문에 그랬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거부권 행사를 안 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국익을 해치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무슨 헌법재판소 같은 그 판결 기준을 갖다 들이댄 거거든요. 근데 이 사안 자체가 국민들의 그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다음에 국민 절대 다수의 권리예요. 범죄로부터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그 국민의 권리를 해치는 이런 법안을 대통령이 이런 핑계를 대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의결만 한 게 아니라 거부권 행사를 갖다 포기한 것만이 아니라 아예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한 별건 수사, 먼지떨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왔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근데 이 사례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인데요. 누구죠? 뻔합니다. 이걸 보면은 여기 걸리는 사람들은 뭐 노무현, 그 다음에 이재명과 그 일당, 그 전에 또 조국, 옛날에 또 한명숙,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정치인들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 이건 누구예요? 자기 사건이 걸린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게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 검찰 책임으로 좀 돌리고 있는 이런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반 국민들의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법이 그걸 갖다 추진을 하려면 법익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법을 만들어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적 이익이. 근데 그 법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좋죠 우리한테는? 우리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죠. 다 나쁜 것만 있죠. 그런데 좋은 게 있는 건 딱 누구냐? 바로 민주당의 정치 엘리트들이에요. 강선호 같은 사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됐죠. 그냥 부송치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냥 무죄 판결을 받은 거나 다름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면 자기 지지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심지어는 이런 그 민주당이 그 지금 강행하고 있는 이런 폭주, 입법 폭주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오히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통탄할 일인 거고. 그럼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본인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성호랑 그 대통령이랑 계속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이견을 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간 건 뭐냐면 지금 일단 전당대회 기간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표가 어디로 쏠리겠습니까? 정청래 쪽으로. 강성 지지층의 표가 몽땅 다 정청래한테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청래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부터 이재명은 사실 레임덕 상태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강행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그 김용민이 또 공소기각 조항까지 슬쩍 넣었더라고요. 야,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간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재명에게 주는 특식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갖다 통과시키면서 이제 민주당의 그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법부 재판 관행이 달라질 것이다. 사실 공소기각은 판사의 권한이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법조항에 넣었단 말이죠. 뭔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판사로 하여금 훨씬 더 공소기각을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민주당 편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지금 문제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몰아붙여봤자 결국은
1년 후, 2년 후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기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예. 기능 불가고 여기 온갖 문제점들이 계속 터져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알아요, 지금. 그럼 보안 입법을 해결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결국은 돌아갈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통과시켜 놔야 돼. 안 통과시키면 일단 내가 위험해져. 예.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나중에 천천히 고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진 건 바로 뭐냐? 그동안에 국민들이 겪어야 할 혼란과 고통, 이건 딱 빠진 겁니다. 아. 내 문제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을 갖다 일종의 모르모트 만든 거예요. 하하. 쥐로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해보자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그때 조금씩 고치면 되는 거고. 아.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전당대회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반으로 갈라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 강성들, 정청래를 지지했던 이 강성들이 정청래가 만약에 이번에 낙선을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뭐 민주당을 떠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갑자기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런다면 얘네들이 예. 정말로 떠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남은 지지층도 절반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도 이 강성 지지층들을 그동안 이용해 왔는데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예요. 예. 올라타는 건 자유롭게 타지만 다시 내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게 그런 상황이 된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사실 국민들한테는 그냥 글자 그대로 그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음. 이미 벌써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 묻혀버리고 있고 여기다가 이것마저 이제 필기하게 되면은 아주 본격적인 사건들이 터질 겁니다. 뭐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뭐 벌써 몇 건입니까? 예. 몇 년 사이에 열댓 건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도. 뭐 더 많을 겁니다. 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터진 다음에 그게 어떻게든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한명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는 더욱 체계화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사소송법 변호사 비용 부담 우려에 대해서 제가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좀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비용 많이 든다고 하니까 우선 변호인이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교수님 막걸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말을 하는 거고 현실에서 굉장히 벗어난 얘기를 좀 하잖아요. 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거짓말을 해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그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가 더욱 체계화된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지금? 그렇게 물어보죠. 경찰한테 수사권을 몽땅 줬잖아요. 예. 그걸 누가 통제하고 누가 견제해요? 그걸 통제하고 견제하는 게 바로 검찰이었잖아요. 검찰로 하여금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못하게끔 몽땅 다 경찰한테 줬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게 어떻게 통제가 되고 견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직접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은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가 오히려 더 척체계화된다. 이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막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통제와 견제를 누가 하느냐? 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경찰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경찰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정치 경찰이 되는 거고 네. 검찰 제도가 들어온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들여온 건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다 알고 있거든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핑퐁이 되는 거예요. 검찰이 뭐 보냅니다. 딱 봐요. 그래서 보안 수사해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를 갖다 요구만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보안 수사권도 아니에요. 요구만 하는 겁니다. 그럼 경찰에서 아 내가 보냈는데 이걸 왜 다시 보내? 그럼 대충 해야지.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예. 이 핑퐁 수사.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습니까? 검찰이 딱 잡고 있으면은 경찰한테 일단은 경찰이 하는 모든 걸 다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경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빠 죽겠거든. 너무 바빠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미제 사건들이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라는 놈이 다시 보안 수사를 하래. 그럼 하겠어요? 안 하지. 대충 해가지고 다시 올려보내. 그럼 몇 번 핑퐁하다 사건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식구 감싸기잖아요.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어떡할 거야.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통화까지 다 드러났거든요. 그 끈 있잖아요. 타이끈. 그거 감춰야 돼. 예. 그게 밝혀지면 큰일 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건들을 그들이 알고 서로 그걸 갖다가
감춰줬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할 때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런 사건들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묻혀버리다 결국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흘러나오겠죠, 덜어는. 예.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그 정도 그것도 안 되고 그냥 묻혀버릴 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암장된다고 얘기합니다. 암장돼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는 거야? 범죄 피해자들은 네. 피해에 대한 구제를 못 받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보면은 치안이 굉장히 좋잖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놀래잖아요. 이거. 예. 스마트폰 갖다 놓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가방 놓고 가서 사진 찍고 오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뭐라도 안 훔쳐가고 이런 건 왜 그러냐면은 반드시 잡힌다. 예. 반드시 잡힌다. 그러니까 수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형사사법 체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짓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포기해서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도덕으로 몸에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돈에 바닥에 돈 떨어져 있다고 안 가져가잖아. 딱 갖다가 보이는 데다 올려놓거나 아니면 경찰서 갖다 주거나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형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우리한테 윤리 또는 도덕 코드로 우리 신체 안에 자리 잡게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라지는 사건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뭐 잡범들 굉장히 늘어날 거랍니다. 아, 뭐 절도부터 뭐 사기부터 이런 것들 대부분의 범죄가 사실 그거거든요. 작은 범죄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이런 진짜 양심적인 시민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방에서 오래 일하는 경찰들의 문제가 지역에 이 황제 권력처럼 등장할 수 있어서 향찰은 안 돼. 순환 보직을 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삭발까지 하는 경찰들을 이제는 믿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서영교 이분은 예. 국선 변호인 얘기라거든요. 아. 우리 국선 변호인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예. 변론이 제대로 됩니까? 우리 그 영화 대화범 나오지 않습니까? 피의자가 네. 국선 변호인이 딱 붙어가지고 피의자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 내가 이거 해가지고 몇 푼이나 받는다고. 네. 거의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단 국선 변호인이 뭔지 알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돈 엄청나게 제값 받고 하는 거나 국가에서 적금 주는 돈 받고 하는 그 서비스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게 보면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동학대나 성폭력, 그 다음에 강력범죄 등 이런 데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증거 수집을 이게 이제 이의 신청을 할 때는 예. 경찰의 수사를 갖다 뭔가 뒤집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법률적으로 찾아내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상당히 고급스러운 법률 서비스라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겠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국선이 해주겠냐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밖의 범죄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기 범죄잖아요.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들. 이거는 그냥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들은 일상화된다라는 겁니다. 일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딱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 했는데 처벌 안 받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 짓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치안의 왕국이었죠, 우리가. 진짜 안전성에서는 전 세계 1위를 최고였죠. 최고였는데 이거 선진국 같은 데 가면 저녁에 밤에 못 돌아다니거든요. 물건 함부로 못 둡니다. 나 어렸을 때 제가 독일 가가지고 굉장히 놀랬던 게 뭐였냐면 슈퍼마켓 들어가서 내가 장바구니가 내가 가져간 거 있잖아요. 예. 거기다 담아가지고 내가 이제 가서 그 지불을 하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사람이 어디 날 딱 잡는 거야. 도둑질 했다고. 내 장바구니에 왜 넣냐라는 거야. 근데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여기서는 이건 것도 훔쳐가냐고. 그때 내가 이미 그랬거든. 30년 전이야. 예. 그랬더니 거기서는 그게 도둑인 거야. 내가 거의 도둑으로 몰릴 뻔했다니까.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 그 감자 메달 이걸 가지고 왜 훔쳐가?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차이가 딱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네. 그게 안타깝죠. 이번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 법사위 간사인가요? 김용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마을로 찾아가서 거기에 기념 동상이 있나 봅니다. 네. 의자에 앉아 있는 그 벤치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동상입니다. 앉아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할 때 했던 야 좋다 보안 수사권 폐지돼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 예. 바로 그 댓글에 이 부산 돌려차기의 피해자 김진주 가명입니다. 김진주 씨는 지옥에나 가라. 이 댓글을 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곽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하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이번에 반대표를 던집니다. 노무현을 정치적 놀이개로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참 황당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원한의 정치예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죠. 예.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책임이 있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본인의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곽상원 씨도 사실 그 문제 이런 말할 자격이 없거든요. 곽상원 씨도 거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가족들의 비리였던 거예요. 권양숙 여사가 그놈의 시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위가 그때 그 미국 갔을 때 외교 혁명하다가 또 달러인가 뭐 잔뜩 갖고 갔었잖아요. 예.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도 이런 말할 자격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물론 잘못한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좀 덮어주곤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영삼이 됐을 때 김대중 거 안 건드렸잖아요. 근데 김대중도 김영삼 또 안 터치 안 했거든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딱 깨졌던 게 이제 노무현 때 그게 딱 깨진 거예요. 노무현 때 딱 깨진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정치 검찰들의 문제가 있었죠. 꼭 그랬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있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검찰이 잘못했다고 봅시다. 그때 그 검찰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바로 우병우 사단이거든요. 다 날아갔어요. 예. 그거 다 날렸거든요. 실제로 그거 누가 날렸습니까? 윤석열하고 이 사람들이 다 날린 거잖아요. 다 날려가지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유서 기억나시죠? 그때 이 사건이 났을 때 이게 이제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 예. 수사를 받고 막 이랬을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지지자들한테 이제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라고 했거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죽어도 그 진보의 가치는 지켜야 된다는 얘기지. 진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를 버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올바른 자세거든요. 그게 노무현 정신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노무현도 어떻게 보면 억울하겠지. 자기 가족 단속을 좀 못한 거거든요. 근데 가족이 사고 쳐버린 겁니다. 형이 사고 쳤죠. 부인이 사고 쳤죠. 그 사위 부부가 또 사고 쳤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버리시라 그랬단 말이죠. 나를 버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됐지만은 진보의 가치는 살려야 된다. 진보의 가치를 살리려면 나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나를 버려야지 이가 산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해왔던 일이 뭐예요? 이거랑 거꾸로 되는 일을 하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유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원한의 정치를 해왔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해왔던 게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들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원한의 정치를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지금 여태까지 활용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곽상원이 이제 딱 화가 난 거죠. 노무현을 정치적 놀이개로 쓰지 말라. 노무현 정신은 그런 게 아니었다. 너희들이 해왔던 것은 여태까지 노무현의 정신과 거꾸로 되는 일을 해왔다. 예컨대 진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부패한 정치인들을 잘라냈어야 된다. 안 잘라내지 않았느냐. 예.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잘라내라는데 조국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한명숙 때 너희들 어떻게 했어요. 이재명 때 너희들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예상한 거잖아요. 원망하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그다음에 그게 증오가 돼가지고 검찰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의인화해서 사탄화한 다음에 아예 조직 전체를 없애버려서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가게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딱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국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기분 좋다 하시겠죠? 그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야 이 미친놈아 한 대 때렸을 거라는 겁니다. 네. 김진주 씨가 이제 지옥에 나가세요라고 이제 할 만한 얘기가 되는 거죠.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건이 이 법 통과된 이후에 일어났으면은 김진주 씨는 그냥 이 사건을 묻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또 호소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페이지, 검찰청 페이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새로 깔았나 봐요. 트위터를.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요. 왜? 맨날 대통령이 SNS 하거든. 제발 피해자 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 주시면 안 될까요?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피해자 편이 아니라 가해자 편에 서기로 한 거죠. 예. 왜? 자기가 가해자니까. 자기가 범죄 피의자니까. 답변도 없겠죠. 그렇죠. 답변할 필요 없는 거지. 이런 건 안 보여줘. 말도 안 되는 거 어디서 그걸 와가지고 자기가 계속 리트윗하고 이러는데 이런 건 절대 안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왔으면 정말 이 최종규 교수님은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팍세리 푼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자, 장동혁 대표는 보안 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여론도 이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교수님. 그렇죠. 뭐 그 장동혁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냥 올림픽 공항 가가지고 계속 부정선거나 외치시고 예. 그 한동훈 의원. 의원이 지금 그 김진주 씨랑 같이 대담을 또 했더라고요. 예. 그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지옥문이 열렸다. 이제 국민들한테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벌써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돈을 준 쌍방울은 죄가 돼요. 근데 돈 받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이 사람은 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찰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보게 되면 뭐예요? 예.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된다. 견제와 통제할 주체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 민주당이에요. 그렇잖아요. 민주당밖에 없거든요. 예. 검찰은 없잖아요. 경찰은 감싸줄 거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 사건이 싹 터지면 뭐예요? 그걸 갖다 견제하고 통제하는 건 바로 민주당이 직접 통제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찰 행정부에서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는 뭐냐? 민주당 의원이냐 아니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정권이 이제 몰락하는데 내가 볼 때 세 가지 이제 아킬레스건이 예. 걸려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문제예요. 아, 이거 굉장히 큽니다 지금. 두 번째가 지금 주식시장 롤러코스터 타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 형소법입니다. 이 각각 세 개가 다 그 서민들의 삶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예. 부동산 그렇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그 부동산을 갖는다는 게 일단 인생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소득 가지고 안 되거든요. 예. 근로소득은 안 올라가. 아. 그러니까 재산 형성을 하는데 역시 뭐예요? 주식인데 여기도 막 출렁이고 있고 여기서 돈을 딴 사람들은 따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 빚내 가지고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소액으로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의 경험을 보니까 대부분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가 꺼지는 거죠. 예. 그다음에 형소법은 이제 곧 터질 겁니다. 아, 사람이 이게 1년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라통이 터질 겁니다. 그거 안 해주거든요. 그럼 결국 뭘 해야 돼요? 따로 변호사를 사서 뭐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해가지고 따로 옛날에 검찰이 해주던 그 법률 서비스를 우리가 따로 돈을 내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 세 개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중에서 나아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부동산 문제 별로. 주식 이미 쳤죠. 예. 바닥을 향해서 아마 내려갈 겁니다. 그다음에 형소법 문제 이건 이제 계속 사건들이 터져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총선이 이제 문제예요. 2년도 안 남았습니다. 1년 몇 개월 남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거든요. 예. 본 거예요. 아니 국민의 62%가 반대하는데 예. 그걸 밀어붙여? 그렇다면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합니다. 쟤들 못 말리네 도대체. 그렇다면 저걸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총선 때 의석을 뺏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은 누구를 당선시키러 투표장에 가는 게 아니라 낙선시키러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터져 나오는 게 다음 총선 때 터져 나올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이제 오늘 기점으로 무너질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의 이제 기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자에게만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지 범죄 가해자를 보호합니까? 자기들이 범죄 피의자라는 이유 때문에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민주당 전당대 충청, 부산까지 돌았는데 교수님, 예. 정청래가 앞섭니다. 앞서긴 앞서는데 이게 이제 충청하고 불경입니다. 불경이 이게 표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의 당원들이 거기 많지가 않거든요. 비율로 보면 그 별로인데
여기서 사실 정청래가 1위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충청에서 1위를 했었는데 충청에서 1위를 못했어요. 사실 예. 약간 밀렸거든. 근데 부울경에서 그걸 갖다가 만회한 거잖아요. 어. 일단은 충청은 뭐예요? 정청래의 텃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초에는 여기서는 좀 차이를 벌려서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졌어요. 예. 이런 게 있겠고, 근데 부울경은 뭐냐? 여기가 친노 친문의 소굴이거든요. 친노 친문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정청래 호의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일단은 정청래가 1위를 하긴 했지만 1, 2위 차이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예. 거의 비슷하게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충청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했는데 거기서 크게 이기지 못한 게 있겠고, 아. 근데 부울경에서 조금 선방을 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지금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한편으로는 정청래가 상승세에 이긴 분명한데 아직은 그 판 자체를 엎을 정도까지는 오지 못한 게 아닌가. 아. 다른 면에서는 그래도 뭐 대통령까지 참전했는데 정청래가 여기까지 치고 나온 것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뒷심. 사실 여기서 좀 차이를 벌렸어야 되거든. 예. 그래서 처음에 이쪽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선을 제압했어야 되는데. 기선을 제압하려고 충청권을 먼저 잡았는데 여기서 기선을 제압하는데 좀 실패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부울경에서 이겨가지고 결국 상징적으로는 1위가 됐지만은 이게 굉장히 불안한 1위라는 거고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이제 저긴 것 같아. 인천하고 제주 같이 하잖아요. 제주는 예. 별 표가 그 당원수가 많지 않은 것 같고 인천이 중요하겠네. 인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박한대 인천시장이 인천을 딱 보게 되면 대충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수도권 쉽게 말하면 서울하고 경기가 어떻게 갈지를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승부처일 것 같아요. 예. 이걸 봐야지 좀 알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전남은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김민석이 굉장히 큰 차로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전북은 정청래가 앞설 수도 있다 이렇게 예. 나오는데 전북하고 광주 전남 합치면 인구수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청래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지만 그 판을 엎을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결국은 예. 어떻게 인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야지 이제 그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예. 친명 이른바 친명 핵심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박찬대 인천시장이 있는 인천에서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건 뭐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미 이 싸움판은 거의 뭐 아수라장이 됐다. 개싸움판이 됐다. 이런 진단과 평가가 나옵니다. 교수님 보십시오. 서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김민석은 명청대전에 나라의 명운이 흔들렸다. 정청래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이 정도로 서로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세상 심리적 분당으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고 이게 뭐랄까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잠재해 있을 겁니다. 잠복해 있고 왜냐하면 정청래가 완벽하게 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최고위원 선거를 보면은 거기 지금 친청 3명이잖아요. 3명 중에 이미 2명은 안정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최민희가 1위입니다. 한 명이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이성윤입니다. 이성윤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예. 이 사람들이 2명, 3명이 만약에 최고위에 딱 있으면은 이거 엄청난 세력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파장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민석이 그럼 저 강성들한테서 별로 이렇게 지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사실 김민석도 자기 힘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대통령 힘으로 지금 그 자리에 온 거거든요. 낙하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역량은 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못 된다 하더라도 당내에서 그 세력을 갖다 견제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전초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가 먼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당대표가 되면 신천지 입당 의혹 제기한 거 누구냐? 너잖아. 그치? 이거 윤리감찰 지시하겠다.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의리는 총량이 없고 배신도 총량이 없다. 너 탈당했었지 않았냐? 후단협 때문에. 예. 당과 당원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김민석 측에서는 그러니까 정청래를 지지하는 그 최고위원들인 것 같아요.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금 과격하게 말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선동한 사람들을 모조리 그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저쪽에 정청래 측에서 어떻게 하냐면 최고위원 선거를 위해 가지고 그냥 생년별
생일별 또는 생년별 이거 그 분산 투표를 하잖아요. 행일법입니다. 그렇죠? 나눠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한다. 최대 3명 다 친정 쪽에서는 또 이걸 갖다 좀 당규 위반으로 또 선관위에다 당선관위원회에다 지금 신고를 했고 예. 그래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커뮤니티하고 또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또 친명 커뮤니티가 있죠. 그 안에서는 심지어는 거의 입에 담지 못할 뭐 장애인 혐오 비하 이런 발언까지도 막 지금 난무하는 모양이에요. 그냥. 예. 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민희 이 의원이 정말 많은 화제를 끌어모으고 있는 최민희 의원입니다. 여하튼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우 의원의 경우에는 저보고 박쥐 이게 일배다. 김영우 의원은 친청으로 분류가 되나요? 친송으로 친명 또는 친송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최민희 의원이 이게 부담이 됐는지 공개 조롱 아니다 사과한다 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여하튼 주목하는 것은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친청이 최소 2명은 들어가겠네요, 교수님. 최소 2명은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적지 않은 세력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거기 지명직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다수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제는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김민석이 그 정도로 당에 대한 그립을 과연 줄 수가 있을까? 예. 사실 그 김민석이야말로 낙하산이거든요. 대통령이 보내서 떠내온 공수부대 용사인데 그 당을 갖다 장악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런 게 거의 유치한 수준의 말싸움으로까지 가잖아요. 뭐 박쥐니 뭐 사과해라. 뭐 등등등 그 사과했다 그게 사과냐 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민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걔한테 이제 박쥐라 그런 거예요. 박쥐다. 그랬더니 왔다리 갔다리. 사과해라 그랬더니 뭐 의원님한테 들렸으니까 사과할게요. 얘네도 그게 그거야말로 일배식이다 또 뭐 난리 박아치고 그러니까 거의 애들 말싸움하듯이 정말 유치한 수준에서 지금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한심합니다. 자, 가장 최근 지지율 리얼미터 조사가 대통령 긍정 평가가 45.9%입니다. 부정이 50을 넘었습니다. 교수님, 부정이 절반이 넘고 예, 절반 이상이고 긍정보다도 높습니다. 데드크로스라고 그러죠. 학점으로 보면 이게 뭐 D인가요, F인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주고 저는 한 C- 정도 주겠습니다. 예. 일단은 요번에 그 형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다면 아마 지지율은 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이 그 당리 당략을 떠나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네 이런 예, 인상을 예. 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런 이유에서 와, 그걸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행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국민들한테 어떤 인상을 줬냐면 국민들 다수의 뜻을 대행하는 게 아니라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쉽게 말하면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강하게 줘버린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지금 뭐 부동산 시장도 안 좋죠. 부동산은 이제 서킷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공급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공급 확대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오로지 뭡니까? 수요를 갖다 억제를 하는 거죠. 수요 억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요 억제를 하려면 뭔가 다른 숨통을 터줘야 되잖아요. 수요를 그러니까요. 분산시킬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거래 자체를 정지시켜 버린 거예요. 그냥. 아,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 그 부동산에 긴급 조치를 걸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긴급 조치인 게 짧은 것도 아니고 이게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뭘 했습니까? 사금융을 했거든. 건저당 설정. 근저당 설정했단 말이죠. 예. 이건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만든 규제를 자기가 편법으로 피해가는 걸 몸소 보여준 거예요. 모범을 보여준 거 국민들 앞에서. 이러니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주식시장도 지금 정상이 지금 아니죠. 올라갔다 예. 내려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그런 거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요. 그런데 그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1,000만 원 이거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럼요. 1억이면 그냥 거의 전세금이거든요. 이 돈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 못 참습니다.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바로 팔거든요. 예. 오를 것 같으면 막 받아가 오를 땐 또 늦게 사죠. 이러다 보면 결국은 그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패자인데 참을성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견딜 수 있는 체력, 그건 뭡니까? 재력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견뎌가지고 승자가 되는 거고 재력이 없는 사람들, 뒤늦게 뜨는 사람 패자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취임 후에 최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증시 폭락, 얼마 전에 증시가 폭락을 했고 그 다음에 연임 개헌을 또 하려고 한 거예요. 또 그걸 딱 던져놓고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거기다 이제 부동산은 또 세금으로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보안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사실은 이제 역대 최저 쉽게 말하면 취임 이후에 가장 최저 지지율을 기록을 했는데 예. 아마도 이게 바닥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하?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 서울을 보니까 서울이 긍정이 43.7이고 부정이 54.8이거든요. 예.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43이고 부정이 53이거든요. 서울 경기에서 지금 긍부정의 차이가 거의 10% 차이가 나요. 예.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총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예.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30대에서 많이 빠졌더라고요. 젊은 층에서 7.4%가 빠져가지고 31.91%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지율이 왜 빠지느냐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쭉 사안들이 있었고 좀 더 일반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 일단은 윤석열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잖아요. 옛날에 조금만 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기저효과가 지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기억도 안 나죠 지금. 가끔가다 재판 소식만 올라오고 기억도 안 나는 게 있겠고 또 두 번째는 일단 허니문 효과도 꺼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 지지율이란 건 그거래요. 무동력 비행기라고. 옛날에 우리 글라이더 있었죠. 고무동력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냥 그 글라이더. 동력 없는. 점점 힘이 빠지게 돼 있다. 야, 딱 가면은 쭉 가다가 이게 가끔가다 뭐 바람을 타면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네.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왕왕왕.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지금 또 부동산 일격을 당해서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지지율에 상당히 이 추락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 세금 핵폭탄을 터뜨렸다. 40억 이상 초고가 주택, 내년에 종부세는 최대 2배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분석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보면은 조만간 1,000만 원 정도 내던 이 종부세가 5천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도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네요. 예. 저는 뭐 종부세를 올리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정책상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OECD에서 공고한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의하는 건 뭡니까? 보유세는 올리고 예. 대신 거래세는 낮추자는 얘기잖아요.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거래세를 또 왜 못 낮추냐면은 이게 시세 차익의 문제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5억에 산 집을 10억에 판단 말이죠. 5억의 차익이 남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가요. 어떤 면에서는 그 국민들이 볼 때는 정의롭지 못하죠. 이거 꼭 사실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 이걸 갖다가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예. 점차 보유세는 조금씩 올리고 그다음에 음. 거래세는 조금씩 낮추는 식으로 링크를 해서 이걸 진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항상 뭐 약간 이데올로기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놈들 봐. 40억 집 한 10억에 샀는 게 40억 됐잖아. 그럼 세금 이 정도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나쁜 놈들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공약을 갖다 다져버린 거예요. 대선 때 공약한 거 생각해 보세요. 뭐였습니까? 첫 번째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고 했거든요. 서민들도 집을 살 수 있게끔 예.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게 아니라 강화한 거. 차단을 했습니다. 아예 그걸 넘어가지고 아예 그냥 대출 금지시킨 거나 예.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공약을 자기가 180도 뒤집어 온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세금으로 부동산 값 잡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또 세금 얘기를 들고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공급 늘리는 예는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부동산세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단순하게 생각하면 괜찮죠. 아니 뭐 부동산 사가지고 말이야 5억에 산 집이 뭐 15억이 됐다면 10억이 차익이 생기는데 그 세금을 좀 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세금을 뜯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세금을 집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전세 월세 월세 세입자들한테 전가를 한단 임차인에게 전가를 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내게는 부동산 수입으로 500을 벌었다. 예. 뭐 한 달에 500이 나왔다. 뭐 그랬는데 세금을 갖다 여기서 100을 빼가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손해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전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올라요? 전세값도 오르고 월세값도 오르고 이거는 근데 재미있게 된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 해봤던 거잖아요. 예.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것도 그 전 정권부터 계속 그랬어요. 예. 계속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자기가 대선 나와서 공약으로 내세운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한 자기가 공약 내세운 거 세 가지를 몽땅 다 지금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딱 볼 때 황당한 거죠. 적반하장이네요. 집값 저렇게 지금 아예 거래를 막아놨는데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지. 예. 그다음에 지금 하는 걸 딱 보니까 국민들의 기억이 딱 나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이게 어떻게 됐지? 집값은 막 팡팡 오르고 전월세 같이 올라버리고 여기다 이제 데자뷰 현상이 딱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거기다 반발이 생기는 거고요. 부동산도 지금 심각합니다. 당장 이게 뭐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상당히 또 이 민심은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정부는 아니다 몇 명 안 된다 얼마 안 된다 뭐 0.4% 그 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식 시장도 큰 문제네요, 교수님.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단일 상품 이 책임을 김용범 실장이 져야 된다라고 수많은 이 언론 보도 또 여론이 나오는데도 꼼짝 않네요. 이게 도대체 이걸 왜 누가 왜 도입을 했는지 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금융위에다가 왜 했는지 근거를 제시하라 했더니 국회에 황당한 답변이 나온 겁니다. 답변이 뭐였냐면은 그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언론 보도였대요. 그래서 기사를 첨부를 했는데 매일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기사, 그다음에 한국 서울경제 칼럼이요. 말이 됩니까? 이 신문들 어떤 신문들이 성격 알잖아요. 매일경제는 한국경제는 뭐. 이 경제신문들은 굉장히 특정한 성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원래 듣지 않으니까 그 시중은행에서 원래 요구를 했대요. 장사 좀 해먹으려고. 아니 홍콩에도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예. 그다음 또 다른 한편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니 홍콩에 투자하느니 대저 똑같은 걸 여기 만들면 그 돈이 여기 남지 않겠느냐. 우리가 증시가 부양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위 금융감독위원회 뭐 이런 데서는 경고의 목소리도 냈다라고 하는데 김용범이 막 호통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막 호통을 쳐가지고 결국 통과를 시켜서 이 모양 이 꼴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 홍콩 얘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끼리 이제 상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단일 종목이 거기는 여러 종목 중에 원 오브 댐이래요. 영향이 안 큰 거야. 예. 근데 우리는 사실 삼전하고 하이닉스 합치면 뭐예요? 몰빵입니다. 우리는 절반이 넘거든. 예.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등락이 막 심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롤러코스터 이 현상의 핵심이 바로 이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커지잖아요. 그럼 누가 이익을 봅니까? 돈 많은 가진 놈들이 이익을 보고 돈 없는 사람 손해를 보는데, 그때 내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이 막 이거 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양쪽에서 다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올라도 돈을 벌고 예. 또 폭락시키면 또 돈을 번대요. 그래서 폭락시켜서 돈을 벌고 그다음에 슬슬 올려가지고 돈을 벌고 이걸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옥버스와 인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굉장히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부가 다 외국으로 지금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판을 깔아준 게 바로 김용범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결국은 이제 지수 전체 낙폭을 키우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계적인 반대 매매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 하면은 그냥 무조건 그럼요.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 롤러코스터를 만들고 있고, 지금 예컨대 서킷 브레이크 이런 것들은 옛날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 며칠에 한 번씩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들어 8번입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정상이 아닌 것뿐 아니라 문제는 뭐냐, 이 정상이 아닌 시장에서는 항상 도박꾼들이 돈을 따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큰 도박꾼들이 그 대부분의 사람 돈을 잃는 거죠. 이런 판을 만든 게 그 김용범이고요. 예. 안철수 의원은 무지성 국장이다라고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그 맥락을 딱 보니까 그 ISA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거잖아요. 단기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지수고, 예. 주식 시장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다 보면 우상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외국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불이익을 준 모양이에요. 그걸 뭘 만들었냐면 생산적 금융 ISA라는 것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바로 뭐냐, 종목이 국내 종목만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을 키우겠다가 이걸 만들면서 새로 만들면서 저쪽에다가 불이익을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하는 얘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장 보지 말고 국내 장으로만 들어가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무지성 국장으로 지금 우리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발하는 일이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거죠. 자, 이 국민의힘 윤리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너덜너덜해지고 있다. 또는 삐그덕거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 윤리위원은 아마 한 윤리위원과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 모양입니다. 윤민호 위원장 사퇴하라. 윤리위 국민의힘 내부도 내용인데 윤리위 내부도 교수님 내용이네요. 그게 같은 사안이에요, 사실은. 지금 장동혁이 위기에 몰렸잖아요. 예. 위기에 몰려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한편으로는 올림픽 공원 나가지고 강성 지지층을 결합하는 거잖아요. 결속하는 거고. 거기 또 눈치 보고 또 몇몇 의원들이 또 나가기 시작했더라고요. 열댓 명이. 열댓 명 정도가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물러나라고 했던 사람들을 다 잘라낸다는 거죠. 조경태하고 진정호하고 권영진 이 세 사람을 잘라내겠다라는 거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는 뭐냐, 자기 친정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원 중심 정당으로 바꾸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뻔한 거죠. 그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반대표들을 다 잘라내고 내 사람들 다 안 치겠다, 이걸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른바 관망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망파들도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관망파들이 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차라리 한동훈이라고 하면 협상이 되거든. 예. 장동혁 협상 안 됩니다. 얘는 무조건 자기 사람 거기에 앉히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까지는 한동훈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우려했던 사람들이 이쪽을 딱 보니까 지금 장동혁이 저러는데 이건 얄짤없거든. 장동혁 자기를 갖다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줄 사람들을 거기다 앉히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 있었던 사람도 잘라낸다는 얘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반발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윤리위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반영이 되니까 원래는 이 윤리라는 게 결국 뭡니까? 정치보위부잖아요. 장동혁을 위한 정치보위부고 이유고 뭐고 그냥 따질 것 없이 무조건 장동혁 시키는 대로 다 잘라내는 거였잖아요. 예. 그게 지금 안 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민호가 이제 먼저 그 얘기를 했죠. 예.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내부 논의 유출 시에 해당 윤리위원회 해임을 요청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윤리위원 사람들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모임을 해도 뭐 3명밖에 안 모여. 예. 그러니까 3명이 알아서 막 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자꾸 언론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보도가 나가고 그래서 자꾸 이런다면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자르겠다. 너희들도 자르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우종환 이제 부위원장하고 황경선 윤리위원이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명서를 냈어요. 그 성명서를 냈는데 뭐냐면 아니 우리를 자르겠다고? 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내부 논의를 유출했다고 우리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비밀 유지 각서가 있거든요. 그 조항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설한 게 뭐가 있느냐? 일단 윤리위원 명단을 누설했다는 거 아니냐? 아니요. 어느 나라 정당에서 어느 정당에서 지금 윤리위원 명단을 공개 안 하는 곳이 있어. 그리고 국힘에서도 이미 1월 달에 공개했었습니다. 공개가 돼가지고 그때 몇 사람은 이름 밝혀졌다가 못한다고 나가버리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 뭐랄까 내부 논의를 갖다 바깥으로 누설하고 이런 거는 전혀 차원이 없다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윤리회 의결 결정 과정과 관련한 절차상의 하자를 갖다 지적한 건 이거는 비밀 유지 의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밀 유지라는 건 거기서 무슨 얘기가 됐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사실 의결 정족수도 안 됐는데 자기들이 징계 가이드라인 만들어가지고 언론에 다 뿌려버렸잖아요.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여기가 근데 분명하게 징계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회의가 성립 안 한 거잖아요. 회의가 성립 안 했는데도 그걸 해서 윤리위원장이 독단으로 그걸 갖다가 마치 그 윤리위를 거친 것처럼 내버린 거. 이건 분명하게 절차 위반이잖아요. 이거 지적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부 논의를 갖다 니들이 유출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자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크게 반발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명단을 늘 공개해 왔던 거고,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절차상위 하자를 갖다 지적한 거거든요. 예. 내부 논의를 기밀을 누설한 게 아니에요. 이걸 했는데 말 안 듣는다고 자르다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사람들 이제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견해가 다른 동료위원에게 친한 프레임을 씌워서 징계하겠다고 겁박하는 것. 견해가 다른 동료위원에게 친한 프레임을 씌워서 징계하겠다고 겁박하는 것.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유로, 그러니까 장동혁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자르는 거 우리는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한마디 더 합니다. 위원장이 정계 진출을 위해서 윤리위 징계를 당 지도부 입맛에 맞춰 하겠다고 선언한 독재적인 발상이다. 윤미루 위원장을 겨냥했어요. 야, 이거 정확한 거야 이거. 쉽게 말해 얘가 이거 가지고 공천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장동혁이 얘 공천 안 주고가요? 주겠지. 지금 딱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공천을 받겠다고 지금 얘가 뭐 혼자서 지금 오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예.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장동혁의 개가 돼가지고 M1 사람들 물고 있다. 그러니까 너부터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얘기를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징계 대상자 명단하고 징계 내용 등을 외부인과 사전에 공유했다는 제보와 정황이 있다. 그때 한동훈하고 여러 사람들 추천했잖아요. 예. 한동훈, 배현진, 그다음에 그냥 누구지? 김종혁 추천했는데 그때 징계 대상자 명단하고 징계 내용 이걸 갖다가 외부 사람과 공유했다는 거야 사전에. 그러니까 원래는 징계위는 뭡니까? 윤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전에 외부 사람과 공모했다 이거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외부 사람이 누굴까? 외부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당에 있지만 딱 한 사람밖에 없죠. 누구예요? 윤리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 대표네요. 장동혁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독립기관인 것처럼 했지만 예. 실제는 이 모든 과정들을 갖다 장동혁과 사전에 다 해서 사실 장동혁 지시대로 이게 됐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보를 갖고 있고 정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윤리위 하니까 또 이거 만약에 이거 예. 밝혀야 돼요. 이거 수사해서 이거 밝혀야지. 이거 그러니까요. 밝히게 되면 누가 제명돼야 되는 겁니까? 장동혁이 제명을 해야 되는 거고 윤리위원장하고 장동혁이 제명이 되는 이런 사안이라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제명이 되고 말고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기 전에 또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또 규명해야 되는 것이 징계를 무효하는 거 이건 가능할까요, 교수님? 이 체제 내에서는 안 돼요. 아. 이 체제 내에서는 안 되고 이 문제가 이 체제 내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예. 그다음에 일단은 그것보다는 일단 이걸 밝혀내야 돼요. 음. 지금 윤리 내부에서 지금 폭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러리 섰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뭡니까? 장동혁이 다 하고 장동혁하고 윤민호가 다 하고 예. 우리는 들러리 세웠다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거 자체가 반칙이잖아요. 이거 사실 범죄거든요. 라고 한다면 이거 고소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해서 이게 또 밝혀진다라고 하면 당 대표하고 그다음에 누구 윤민호 윤리위원장입니다. 제명을 시켜야 될 사안이라는 거죠. 끝으로 뭐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실죠? 아유, 장동혁 대표는 거 딴 거 다 필요 없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 뒤통수 사진 한 장 찍으러 가지고 2억 원 썼다며. 미국 말씀하신 네. 거죠? 네. 2억 원 써가지고 뒤통수 사진 박아왔거든요. 예. 그거나 좀 해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2억 원 이야기하시니까 금융위원장도 2억 원이네요. 미국 방문으로 썼다고 하는 경비도 2억 원. 아니 이놈들 그 가는데 무슨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거야. 예. 앞으로 법을 바꿔야 돼요. 국회의원들 탈 때 다 비즈니스 클래스로. 나도 다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는데 국민들. 예. 아니면은 자기 돈으로 업그레이드 하든지. 딱 우리가 지불하는 거 거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예. 그 숙박비 같은 것도 한정을 둬야 돼요. 이거 보면 아니 2억 원을 써? 이게 8일 동안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참고로 국회의장이든 누구든 간에 이건 좀 없어져야 됩니다. 배추도사는 이코노미석입니다. 꽉 끼어서 배추도사는 비즈니스 클래스 타야 될 것 같은데 몸통이.